안녕하세요. 저는 변영주입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중구문화재단의 공동주최로 새롭게 재탄생한 충무로영화제 디렉터스 윅, 현재 충무아트센터에서 저희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TV, 네이버 V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살롱드 시네마,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일명 감붓, 일명치고는 훨씬 더 발음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냥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극장에 가는 것 자체가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 됐던 바로 이 시기의 앞과 뒤 사이에서 개봉을 고군분투하면서 하고 관객들과 만나려고 너무 애써왔던 영화들을 다시 모셔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이버 TV 후원 라이브를 통해서 상영이 진행됐고 아마 처음으로 69세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다시 한번 이 네이버 TV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극장에 가기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도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객석을 보면 관객분들이 계시고 맨 얼굴로 서로 대면을 하며 그러니까 이 영화를 딱 보고 난 직후의 표정들이 보이거든요. 무대에 가면.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는, 근데 곧 그렇게 되겠죠. 될 겁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든 우리의 소통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충무로 영화제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오늘 이 시간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텐데요. 즐겨주시고요. 오늘 이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69세 두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69세를 연출한 임선혜 감독님 그리고 이 나쁜 놈 김준경 배우님 두 분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네, 감독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69세 영화 연출한 임선혜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개봉 때 변우주 감독님하고 집의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중호 역을 맡은 김준경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자리는 잘 따뜻하게 데피다가 가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69세 사실은 감독님 이게 공식적으로 69세를 이렇게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이제 드디어 자기가 데뷔한 작품을 개봉을 해봤고 그리고 그 기분이 매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IP에 처음 내 작품이 떴던 날 분명히 그날 보셨을 거고 결제했죠. 네, 결제하셨을 거고 저부터 네. 결제했죠. 네, 그런 어떤 데뷔 감독으로서 한 해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기분을 아직 한 해가 지나가진 않아서 아직도 뭔가 좀 69세 관련된 일정들이 좀 남아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너무 또 아까 말했던 창궐을 해서 좀 축소되고 있고 또 취소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저는 또 꽁냥꽁냥 홍보 같긴 하지만 각본집을 지금 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좀 잘 보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각본집이라면 69세 각본집. 네. 네, 사실 69세는 아마 작년부터의 어떤 흐름인 것 같은데 사랑받는 독립장편 영화에 팬클럽이 생깁니다. 그래서 69세도 봄볕단이라는 팬클럽을 위한 굿즈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기 전에 영화를 할 수 있을까부터 이제 고민이 있었고 영화가 안 되더라도 소설이라도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단편 소설을 썼었어요. 그래서 신춘문예 2번 냈다가 떨어지고
근데 뭔가 69세 관련된 거를 이제 다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각본집을 낼 때 그 단편 소설이랑 그리고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한동안 제 블로그에 비밀 이제 닫아놓고 그 시나리오 쓰는 과정을 왜 이걸 왜 2고에서 3고로 넘어갈 때 뭐가 바뀌는지 왜 바꾸고 싶었는지 그리고 어떤 제안이 그러니까 의견이 있어서 바꾸게 됐는지를 좀 썼어요. 아. 근데 그게 뭐 챕터가 많지는 않아요. 너무 귀찮으니까 한 8챕터 정도 됐었나? 근데 그런 것들까지 뭐 스토리보드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냥 뭔가 69세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넣어서 이제는 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근데 하게 또 됐어요. 시나리오를 이제 막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자고로 창작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타인의 행동은 타인의 성공이 아니라 타인의 실패와 반성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자료일 수도 있어. 후배들한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실은 69세는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에 무거운 얘기죠. 아마 영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블랙의 대사만 들리는 걸 보고 상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그럴 정도로 사실은 시작부터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무거움이 있죠. 하나는 그 69세 여성이 젊은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무거운 얘기인데 사실은 이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정서 중에는 뭐도 있냐면 늙는다는 것, 노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깊이 되어지는 소재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감독님께서 개봉 때 하셨던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그 검찰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2014년 442명에서 2018년 728명 거의 2배로 뛰었고 이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 범죄자 입장에서 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로 장편 데뷔를 하겠다라는 것은 좀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고민 없이 직진을 하게 되던가요? 어땠어요? 이 작품을 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의 어떤 감정? 결의?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아이템이라면 아이템,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어떤 골격이 되는 정도 한 장짜리를 써놓고 너무 힘들다 그냥 덮어두고 그냥 뭐 계속 쓰던 다른 시나리오를 쭉 써왔죠. 써오다가 그게 아마 잘 풀렸으면 아마 그냥 잊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풀렸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들춰봤을 때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는 나의 이야기하고는 좀 멀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주인공 연령대가 60대고 그리고 저도 뭐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뭐 성추행, 성희롱에 노출된 경험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좀 그런 걸 이렇게 상기시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 않아서 좀 오히려 더 멀리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결국엔 그거를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점에 아주 자연스럽게 2016 그 미투 운동이 또 일어나면서 어느 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누군가 한 명을 미투를 한다면 나는 누구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저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던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이후에도 저 말고 다른 아이들도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많은 희롱을 당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좀 계속 쌓였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나는 이렇게 피하고 자꾸 덮어두기만 하는데 누군가 계속 앞에 나가서 발언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도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의 미래라고 생각했어요. 극 중의 효정이. 나라고 이젠 안전하다고 생각할 그런 생각을 못하고 앞으로 나도 69세가 돼서 효정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수면 위로 좀 올려야겠다. 이 이야기를 뭔가 화두를 좀 던져보자. 왜냐하면 기존에 성폭력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역시 이 노인 여성의 피해 사례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도 이게 소재가 될 수 없고 다들 불편해하고 불쾌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누군가는 오늘 한번 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국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을 거치면서 아마 그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무언가 창작을 하는 수많은 여성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화두, 새로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네. 또는 그런 질문을 받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향해 다시 던지는 질문 같은 고민을 안 하신 분은 없을 거고, 네. 그 속에서 사실은 얼마나 겁났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독립장편 영화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훨씬 더 많은 제약이 있고 훨씬 더 많은 고민이 있고 결국 대중들과 만날 것이고 그러니까 임선혜라는 감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 라고 하는 그 첫 마디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나는 각오할 자신이 있는가라는 것까지도 포함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하게 된 그래서 이 작품 전체가 어떤 결기가 느껴져요. 다양한 결기들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는데 이런 결의는 비단 감독님만 하게 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왜 했어 이걸? 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정도로 사실은 이 영화에서 단 한순간도 감독은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의 다른 쪽면을 지켜봐줘요. 영화에서. 그죠? 이 형사가 이런 면이 있으면 또 이 형사 이런 면을 봐주기도 하고 또는 이 시인의 기주봉 선생님이 맡은 이 시인의 모습도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봐줘요. 근데 단 한 번도 이 면을 봐주지 않는 캐릭터가 저는 준경 배우가 하셨던 가해자 그 간호조무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거든요. 오디션을 봤죠? 네, 오디션을 보러 갈 때 이런 캐릭터인 줄 알고 보러 갔습니까? 네, 일단 오디션 주셨을 때 오디션 대본이 마지막 그 효정과의 강화도에서의 대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 씬, 안전에서. 오디션을 그 대본으로 보셨구나.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인물이겠거니 생각은 일단 했었고요. 사실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감독님이 저를 선택해 주신 거라고 저는 이제 여기는데 물론 저도 고민을 안 해보진 않았죠. 근데 이제 오디션을 보고 이제 두 번째로 감독님과 이제 좀 심층 대화라고 할까요? 근데 그때 제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이게 첫 신이 암전인데 왜 그러셨냐 여쭤보니까 감독님이 폭력을 전시하기 싫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거는 비단 이제 영화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라는 인물도 이제 소비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지만 그러니까 더 가학적으로 소비되는 캐릭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로 그리시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더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준경 배우를 왜 캐스팅했습니까? 저는 이제 이 감독이라는 이 일이 처음이니까 저는 오디션도 다 제가 봤거든요. 다 참여해서. 처음부터? 네. 1차 오디션부터? 네, 다.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연기들을 하시는지. 근데 나중에 후회했지. 마지막 오디션만 볼 걸.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죠. 근데 이게 뭐 인원이 뭐 되게 많고 막 그런 것도 아니어서.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배우님들이 다 발품을 팔아서 그 사무실 앞에 오디션 막 이만큼 쌓아놓고 그러면은 정말 뭐 이렇게 하다가 혹여라도 한 장이 이렇게 쓱 책상 밑으로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이제 잘 했는데 근데 그거를 사실 만약에 앞에서 1차적으로 뭐 조 감독님이나 이제 연출부가 이렇게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아까 감독님도 잠깐 저랑 뭐 이미지 얘기하셨었지만은 이미지가 뭐 나이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나이는 많은데 이미지가 너무 괜찮다 그러면 만나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같이 했는데 오디션 보러 갔을 때도 그러니까 그 참석해서 근데 다른 분들 당연히 연기 되게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고 그 오디션에 도와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주로 연출부 할 때 오디션을 많이 담당했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평가로 이번에 온 분들이 평균 이상이다 다 연기를 아 그러냐 나는 원래 이게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무튼 보는데 또 준경 씨는 제가 그냥 이런 표현 좀 웃기지만 약간 츤데레 느낌 그러니까 연기를 이제 초반에 그 블랙 화면 그걸 연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그걸 그대로 녹음해서 써도 지금과 거의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피로감에 젖어 있는 뭔가 근데 그렇지만 자기의 친절을 좀 어느 정도는 발산하는 그러니까 그게 그 경계가 되게 아슬아슬하게 직업인으로서 간호조무사로서 하는 그런 대사들이 되게 좋게 들렸어요. 되게 일상성이 있는 대사처럼 막 일부러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분을 만나 계속 이야기 나누면 더 더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랬고 근데 저희 그때 같이 참석해 있던 피디님이 있었는데 피디님이 저는 그게 약간 혹시 실례 있을까 약간 조마조마했었는데 준경 씨 들어오자마자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돌이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정말 되게 지금도 되게 그냥 되게 스탠다드하게 이렇게 외모 이렇게 되게 스탠다드 하시잖아요. 되게 의상도. 뭘 스탠다드가 이렇게 높아? 그럼 스탠다드가 높아. 그때도 되게 수수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연기하셨는데 외모가 일단 좀 평범한 사람의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선한 역과 악한 역이라고 우리가 이분법의 세상을 나눈다면 김준경 배우의 모습은 어떤 물질적인 모습은 선한 쪽에 있죠. 근데 질문, 그때 준경 배우는 소속사가 없었어요? 예, 이제 혼자. 그러면 정말 있었어요. 여기에 자기 프로필을 네, 이렇게 갖다 놓은 거네요. 그 상암동의 첨단 산업센터. 그랬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 오늘 이 라이브를 보시는 그 배우 지망 분들이 계시면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그 여러분들이 왜 이런저런 영화사에 프로필 갖다 주시잖아요. 그거 안 버려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언제나 정독하듯 읽고요, 보고요. 그리고 잘 보관하고 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끼리 그런 저희 회사의 사람들끼리는 합의 본 게 있거든요. 안 바쁘면 프로필 들고 온 친구들한테 커피 한 잔 먹여서 보낼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배우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자기의 재능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곁에 와서 보여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니까 기분 좋게 오세요. 자신감 있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좋은 그래서 냈던 프로필로 그 함께 영화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때 프로필상에는 되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되게 포토샵이 좀 과한 사진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벗기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실물을 보고 싶다. 그래서 만났었는데 역시나 훨씬 실물이 좋으셨고 그리고 준경 씨가 본인의 얼굴을 본인이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이게 왼쪽과 오른쪽의 느낌이 되게 다르다고 하세요. 근데 실제로 의도한 게 아닌데 그 나중에 대제신문 그 조사할 때
고영사하고 조사를 할 때 이쪽 얼굴이 잡히기도 하고 오른쪽 얼굴이 잡히기도 하는데 준경 씨가 그 왼쪽 얼굴이죠. 약간 독하게 보이는 네, 쪽이. 맞아요. 그 얼굴을 저는 의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마침 그 콘티상에 그 얼굴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준경 배우한테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사실은 캐스팅이 되는 순간까지는 배역 따위가 뭐가 중요해. 드디어 무언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 외에는 큰 생각이 없었을 거 맞죠.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연기를 하고 같이 영화를 찍고 슬슬 이제 고민도 많아지지만 겁도 났을 것 같거든요. 네. 엄청요. 어떤 게 제일 무섭던가요? 예수영 선생님과 기주봉 선생님과 함께 한다는 게. 그리고 이분들과 같이 배역상으로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반대에 서서 이분들한테 해코지라는 해코지. 사실 근데 그게 촬영 들어가기 전에는 좀 그냥 막연했어요. 막연한 걱정이었는데 조금씩 구체화가 되더라고요. 같이 이제 씬에 나올 텐데 사실 선생님들의 연기는 너무나 좋을 게 자명하고 근데 제가 부족하면 선생님들 것까지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 씬에 이렇게 한 컷에 나온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뭉게뭉게 머릿속에 피어올라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촬영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이제 폭발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첫 촬영 끝나고 첫 촬영, 둘째 촬영 할 때 즈음에 이제 가장 많이 무서웠고 힘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뭐 경험이 앞에 많았으면 이게 어떤 과정에 내가 있는 거다라는 게 좀 알 텐데 그것도 없이 제가 이제 첫 데뷔 장편이니까 무서운데 정말 막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은 감독님한테 뭐 하소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제가 연락드려서 칭얼대고 좀 그랬죠. 잘 받아주는 감독이 엄청 잘 받아주시는데 감독님이 그 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자기도 처음이라고. 그 얘기 카페. 네네. 아마 처음 두 번째 촬영 이제 그 책사랑에서 동인과 이제 이렇게 마주하는 걸 찍고 그게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찍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신인 배우의 마음인 것 같아요. 촬영 중이니까 감독님도 바쁘시겠지. 내가 이렇게 사실 저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드릴까 말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 건데 괜히 바쁘실까 봐. 나까지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리는 걸까 봐. 근데 안 되겠다. 죽겠다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연락 드렸더니 짬을 내주셔가지고 이제 일산 모처의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서 둘이 울었어요. 네네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저도 막 복받쳐가지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 몇 회차 끝나고 만난 날이에요? 그게 별로 안 됐을 네, 한 때였죠. 2, 3회차. 원래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 초반부가 힘들어요. 왜냐면 중반 가면은 그냥 내가 엇보려니. 내가 지옥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크랭크업 날짜만 꼽으면서 버티게 되는데, 이거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뭔가 제가 저에게 위로나 뭔가 조언을 받고 싶어서 오시긴 했었을 텐데, 근데 오히려 저도 막 같이 힘들다고 같이 이제 진짜 울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랬는가 편해졌어요. 네, 그쵸? 맞아요. 이후로.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도 더 편해지고, 저도 오히려 아무리 준경 씨가 신인이어도 저는 그래도 배우님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대화할 때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아주 얇은 벽이 하나 있었는데 오히려 그날 이후에 편하게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중경 배우가 말한 그 신인 배우의 그 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 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 가는 순간 나로 인해 이 모두가 피해를 네, 보겠구나. 내지는 정말 경이로운 선배라고 하기도 어려운 어르신 배우의 연기에 내가 방해가 되면 어쩌지? 저분이 끊임없이 나로 인해 같은 대사를 반복적으로 몇 테이크를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왜냐하면 영화는 자기만 생각해서 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니까. 감독조차도 나만 연출을 잘하면 돼. 뭐 이래서 영화가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은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그 신인 감독과 신인 배우가 만나서 결국, 저도 배우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운 적 많아요. 감독님도요? 그럼요. 네, 우린 딱 한 상황에서만 안 울면 돼요. 실패했을 때. 그때만 안 울면 돼요. 네. 근데 오늘 지금 이거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영화에 대해서 댓글로 질문을 적어주시면 우리 스태프분들이 차곡차곡 정리했다가 좀 이따 저한테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옵니다. 그럼 제가 보고 바로바로 질문을 대신 해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질문 없으세요? 라고 할 때 쓰시면 늦어요. 여러분들이 막 쓰고 있을 때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경 배우에게 또 질문을 던지면 감독님 대답도 같이 듣고 싶은데, 아마 제일 고민이 됐던 건 암전의 그 씬보다는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책사랑에서 기주봉 배우님과 부딪혔던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에 길거리에서 그녀에게 막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는 그 씬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지만, 그거 전에 질문을 하나 더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감독님은 이 캐릭터를 약간 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대형 마트에서 만났던 것도 의도를 한 거고, 이 녀석은 사실은 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인하며 굉장히 자주 이런 일을 벌려왔고, 그러니까 연쇄 성폭력범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딱 하나예요, 모티브는. 마트에서도 의도다. 근데 그게 아니라 워낙 이놈이 좀 그런 놈인데 그 순간 그녀를 자기가 권력적으로 제압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 후에 과거에 못든 것을 혼자 이건 그럼 이렇게 할까 막 너무 무서우니까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둘은 너무나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연기도 달라졌을 거예요. 이 연기는 단순하게 마트에서의 연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책사랑에서의 연기에도 영향이 그쵸. 되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으로 연기를 하셨을까요? 이제 사실 편집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중호에게 있어서도 사실 감독님이 최대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처음엔 시나리오상은 의도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본을 이해하기에 이중호마저도 지금 영화상으로는 되게 나쁜 놈이지만 자기의 사정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통틀어서 연기할 때 이놈은 나쁜 놈이야라는 어떤 악하게 연기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연기한 적은 없어요. 이제 사실 이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기 나름 다 정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질 때 말했던 것처럼 정말 효정이 나를 좋아해서 그랬을 거고, 뭐 상황이 어떻게 됐든 이제 이중호가 이해하기에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신문을 할 때도 정말 억울했고, 그렇게 또 동인과 책사랑에서 만났을 때도 이제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당한데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자극이 오니까 피곤한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디션 볼 때 마지막 그 항상 질문이 그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여쭤봤어요, 배우님들한테. 그랬을 때 조금씩 다른 결의 대답들이 있었는데 그 준경 씨의 대답은 그냥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게 사실은 맞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감독님이 되게 잘 읽어주셨는데, 그 준경 씨가 얘기한 부분에 편집이 된 부분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중호가 사실은 이제 어쨌든 장인 장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한쪽에서는. 뭐 병원에서는 친절 담당 간호조무사로 인정을 그쵸.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분명 어떤 부분에서 결핍과 뭔가 이렇게 자기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인물이 그럼 결국은 자기가 어떤 그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좀 도달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번다, 더 돈을 열심히 번다라는 설정을 좀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일을 맞추면 그 다음에 대리운전을 하는. 그래서 사실 편집된 부분인데 나중에 각본집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인이 지금 깨알홍보 잘하죠. 동인이 그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그러니까 그 조사했을 때 그 서류철 효정 모시고 오겠다고 딱 한 다음에 나갔을 때 서류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때 거기에 요만한 명함이 하나 꽂혀 있었어. 그게 대리운전. 얘가 이제 밤에는 대리운전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거를 동인이 픽해서 실제 찍었어요. 그것도 픽해서 그 대리운전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근데 그게 랜덤이잖아요. 보통 대포폰 막 이런 걸로 하는 거니까 그 콜 받는 서비스니까. 근데 동인은 이제 그런 건 이해 못하고 전화하면 당연히 이중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중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실패 후에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아파트 산다니까 그 아파트 동앞에 가서 진치고 있자 하고서 이제 이중호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네. 드러난 거고. 그래서 이중호가 가운을 갈아입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막 급하게 막 전화기가 한 대 더 있다라는 설정을 보여줘요 거기서. 그래서 그거 받고 네 가겠습니다. 손님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가고 도착했는데 이제 손님 그 콜을 부른 손님이 갑자기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중호 그 선한 얼굴로만 보여졌던 이중호가 씨발하면서 욕을 한번 하는 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그렇게 대리운전 기사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당연히 취소를 받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대단히 이중호의 양면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에 늘 찌들어 있고 피로한 사내 약간 이런 게 더 포커스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열을 하다 보니까 편집을 하면서 사족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가끔 하는 말인데 피해자의 서사 따위 알 바 없고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 그냥 다 드러냈어요. 드러내고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저는 그 피해자를 묘사하는 데서 굉장히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피해자의 감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가해자의. 가해자의. 그러니까 그 가해자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그 가해자가 주인공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갑자기 가해자가에게 어떤 동기와 감정과 막 이런 걸 주다 보면 갑자기 개연성을 주게 되는 상황도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때때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건 오히려 좋았던 것 같고 반면에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감독의 태도 또는 세계관이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그 어떤 악의 평범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과했네 라는 사실은 정말 혼나야 마땅한 대사를 친 사람은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이 영화에서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공무원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거거든요. 이를테면 그녀에게 젊어 보인다, 예쁘다, 몸매가 처녀 같다, 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정말 나쁜 말로 했겠어. 근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한테 상처를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예의 없는 말들의 대부분은 내 말은 애초에 선이었거나 그럴 뜻이 아니었다인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되게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굉장히 어떤 선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지구를 망치는 거다. 그래서 매번 자기를 긴장하게 만들어야 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가 딱 그런 느낌? 그러니까 모두는 되게 선의를 갖고 있지만 선의가 세상에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하다못해 변호사인 아들도 변호사 치고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멀리 있었으면 좋겠는 거지 이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태도는 꽤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변호사님이 내 옆에 있으면 그런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축복인 줄 아냐. 너희 아버지가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게 나이 들어서 좋아지는 경우 별로 없어요. 네, 특히 어르신들이 예전에 막 지 마음대로 하고 막 엄마한테 잘해주지도 않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뭔가 깨닫고 세상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잘해준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아버지야. 성장해버린 아버지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어찌되었건 사족입니다만 이 영화의 굉장히 좋은 점은 각자가 각자 나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악의들이 묘사되어지는 것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고 그런 면에서 예수정 선생님은 경이로웠어요. 네. 네. 우리가 또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정말 예수정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던데요. 단 한 순간도 안 좋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늙는다는 게 뭐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것을 나 늙기 싫어가 아니라 늙었을 때 나는 어떻게 온전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연기라고 해야 되나? 처음부터 시나리오 쓸 때부터 예수정 선생님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60대 배우를 그러니까 풀이 많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영화. 그리고 또 특히 또 독립영화라면 많이 없었고 근데 제가 찾아본 독립영화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을 항상 염두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선생님 연기를 오히려 독립영화들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더 인상 깊었었어요. 예전에 그녀들의 방이라는 영화에 그 정유미 씨랑 나왔던 그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 영화 보고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 죽여주는 여자에서도 잠깐 나오시잖아요. 윤여정 선생님 친구.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잠깐 나오는데 뭔가 더 보여줬으면 더 보고 싶은데 자꾸 아쉬운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좀 유럽병에 걸려가지고 유럽병 유럽 영화에 유럽병 저 유럽병이라 그러는데 유럽 영화 여배우들이 전면에 포스터에 딱 등장한 영화들 그런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정이라는 배우를 온전히 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야기도 다행히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나 뵀을 때 저는 선생님 인터뷰를 정말 다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렇게 좀 약간 겁을 먹었어요 그때. 왜냐면 인터뷰가 다 너무 캡처해 놓고 싶을 만큼 어록이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만났는데 역시나 시나리오를 보신 어떤 딱 그 기준이 이 영화의 방향이었어요. 감독님이 이런 소재로 영화를 그러니까 쓰셨는데 이거를 성폭력 이슈로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PD님이 전화를 받으셨을 때 어떤지 그 의도를 좀 궁금하셨다. 그래서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말씀은 누가 이렇게 용감하게 69라는 그 숫자, 그러니까 그 나이까지 딱 전면에 내세운 주인공의 시나리오를 이제 거의 받아본 적이 없으실 테니까 궁금해서 일단 만났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역시도 그 부분이 포커스는 아니고 물론 그 사건 그런 사건들로 영화의 포문을 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그 노년 세대가 갖는 어떤 편견들, 차별적 시선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된 주제로 보여주길 바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이제 흔쾌히 같이 하자고 하셨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에피소드는 69세까지 살아온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 반응샷이 뭐 10대, 20대, 30대, 40대 뭐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라고는 그냥 막연히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딱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다.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약한 존재라는 거를 알고 그게 제가 칼럼에서 봤던 그 문장하고 딱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제압을 해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한 사람의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 점은 선생님도 딱 파악을 그 점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영화의 어떤 기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끊겨져 있어서요. 제가 혹시라도 뭐 쓰시는 게 있으면 읽을 수가 없는데 질문을 혹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있다면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69세는 개봉하기 전부터 별점 테러로 곤욕을 겪었죠. 개봉날.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부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검찰청 발표예요. 또 그럼 검찰청을 어떻게 믿어? 저도 잘 믿을 수 없지만 이런 걸로 속이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2018년에 728명, 근데 실제로 신고율은 더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 사건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재판이 나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더 보수적입니다. 성폭력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모텔에 가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을 때 모텔에 들어가는 그 순간 특별히 저항하지 않고 같이 들어가면 성폭력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고 비율이 0.78%밖에 안 돼요. 1%가 안 돼요. 근데 실제로 700건 이상이 존재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0.7%밖에 안 되는 거는 거의 이 세상에 절반 그런 일이 있어서 억울하고 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혼내는 거거나 뭐 화내는 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살면 이게 세상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살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좀 더 가다 보면 뭐가 되냐면 막 지구가 둥근 것 같지 않고 막 바이러스를 외계인들이 와서 뿌린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국하고 대한민국 선거는 다 중국에서 막 컴퓨터로 조작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갈 때는 추운 겨울날 광화문밖에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진 못해도 제대로는 살아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팩트를 믿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며 개봉날 되게 그래서 화도 나고 겁도 났을 것 같아요. 둘 다.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상을 물론 못했죠. 못했고 이제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막 걱정을 많이 해주셨죠. 특히 이제 배급사 직원 그 식구분들이 그러다가 이게 제가 2013년부터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쓴 게 2016년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아이템이 생각났어. 이거 빨리 써서 빨리 영화로 해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땐 너무 좋은데 희소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도 없었던 거잖아요. 2019년에 촬영을 했거든요. 아무튼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개봉을 한 건데 그 사이에 미투도 있었고 뭔가 성인지 감수성도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게 좀 느껴졌거든요. 주변에서도 뭐 영화계 안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근데 왜 아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배신감 같은 게 살짝.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특히 이제 지인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와, 남자가 봐도 이거 진짜 너무 아닌 것 같다. 특정 부류의 집단이 저지른 테러 같은 거니까 일종의 이제 너무 맘 상하지 말라는 시기였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 댓글들 그러니까 평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고 댓글이 너무나 험악하고 진짜 입에 담기 힘든 그 안 본는 삽니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난 선생님이 이걸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정 배우님도 되게 단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게 개봉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줄까를 되게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걱정됐었고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말하려고 하는 영화에서 결국은 효정이란 인물이 신고를 했지만 어떤 차별적 시선, 여러 가지 편견들에 의해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에 고발장 띄우는 그런 어떤 이 영화의 로그라인이 그 댓글에 고스란히 있구나 그쵸.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뭐 영화 내가 내 영화를 스스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운을 뗐으니까 난 됐다. 약간 이런. 불은 질렀으니. 야, 또 다음 와. 막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마침 다음에 또 갈매기라는 영화를 봤어요. 전주국제영화제. 그 감독님이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번 같이 팟캐스트도 녹음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응원 드리고 싶고 다음에 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네. 어때요? 배우 입장에서도 겁 좀 났을 것 같은데. 저도 첫 번째로는 그 로그라인 보시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런 리플을 보고 진짜 이 영화가 필요하구나 지금 한국에. 그게 그러니까 정말 그 글자만 보고 대부분 아마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영화를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셨으면 그런 말씀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거 보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 또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걸 보고 이 영화가 필요하구나. 그걸 새삼 잘 방증하고 있는 것 같았고 또 아쉬웠던 건 영화를 보시면 이게 노년의 어떤 늙어감에 관한 부분이 사실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되게 너무나 보편적인 주제인 거잖아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 늙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계셔서 영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욕해 주시더라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맞아요. 이 영화는 사실 그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만 온전하게 늙는다는 것이 이 사회가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서 그녀는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전형적인 폭력의 대상이 됐던 거고. 여러분, 그 성폭력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폭력과 권력의 문제라는 거를 잊지만 않으시면 이 영화는 굉장히 울림이 많습니다. 특히 제 또래 50이 넘은 사람들 이 영화 봐야 돼요.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늙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보험 같은 거 들을 때가 아니야.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늙을까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좋고요.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언제든지 직접 대화를 연결할 수 있대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스태프진들께서 바로 연결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야, 대단하구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질문이 하나 왔는데 손을 클로즈업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기서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훌륭한 여성 감독님들이 영화를 보면 손 클로즈업이 꽤나 많이 나와요. 네. 벌써 바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성, 효정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대표성을 팔목에 멍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가장 가해한 상처를 저는 멍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왜냐면 이 팔을 저지하기 위한 꽉 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팔이 포함된 손의 움직임.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효정이란 인물을 좀 다 은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효정이 지금 과거로부터 어쨌든 계속 이제 지금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데, 영화 중후반부에 이제 갔을 때 동인이 효정이 이제 떠난 후에 찾아왔을 때도 효정이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비닐 장갑을 끼고 한단 말이에요. 대뜸 뭐 빨리 가자, 뭐 이러지 말고 가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동인이 그 장갑을 낀 손을 보고 전에 이거 끼게 된 이유 나한테 얘기한 적 있었지라고 말을 해요. 그것만 보아도 이제 효정은 동인에게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주 편하게 서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서로 관계가 그렇다는 게 또 더 내포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효정이 자신이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에게 어떤 세상에게 이제 당했던 어떤 그런 폭력들, 가해들을 자기 스스로 비닐 장갑을 낀다던가, 근데 꼭 손뿐만이 아니라 힘들어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우울증 약을 먹고, 하지만 거기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아서 또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신을 지켜내려고 되게 노력하는 여성이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렇잖아요. 가장 빨리 늙는 게 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우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바스트 이렇게 아름다워도 사실 손을 보면 그 나이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효정의 모습.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손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표현하게 됐고, 근데 또 막상 유수정 배우님께서 손을 안 찍을 수 없게 이 손이 기가 막히게 기가 매력적이던데요. 막혔어요. 예. 그래서 손이 연기를 또 다음에 배우면 꼭 악수 한번 할 거예요. 저.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게 됐습니다. 줌 참여하신 분 중에 펜션 이름을 하늘 펜션이라고 한 이유가 있냐고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어느 분이세요? 손 한번. 예, 여기 드셨네요. 예. 예, 예. 하늘 펜션이라고 특별히 한 이유가 있을까요? 멋진 대답을 드리고 싶지만 네. 그냥 답을 하면 될까요? 소리. 예, 말씀하세요. 그냥 좀 이름을 설정하신데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그거 말고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영화를 찍으면서 계속 상기하려고 했던 부분이나 혹은 영화를 찍고 나서 달라진 삶의 변화가 있다면 그걸 좀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약간 인식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있으신지 감독님이랑 배우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간단한 거부터 대답을 하죠. 난 지금 이 새로운 문명에 막 놀라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옛날 사람이 척해도 되나? 네, 말씀하시죠. 네, 멋진 대답을 못 들어 죄송하지만 그냥 이름이 간판에 붙어도 좋을
이름을 생각하다가 하늘이란 이름이 음.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줬어요. 근데 사실 강화도잖아요. 네. 강화도에 있는 펜션 이름 지금 좀 이상해. 그런가요? 네, 왜냐면 거기는 석양이 지는 데 아니에요? 보통 그쵸. 그런 데는 하늘이라는 이름 잘 안 쓸 거예요. 그런가? 응. 그쵸.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질문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건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 일단 이거는 감독님한테 던지는 질문일 것 같아요. 영화를 찍으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걸 해내야 돼, 또는 이게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 영화가 이제 공개까지 되고 난 지금 자기 삶에서 어떤 변화가 조금 있는 게 있는지. 네. 뒤에 거 먼저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이 영화에 어쨌든 사실 더 큰 걸 내포하고 있는 주제는 어쨌든 노년 세대에 대한 그런 노년 세대를 좀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도 어렸을 때 좀 유난히도 아빠하고 친한 딸과 부녀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뭐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소원해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오래전에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혈액성 치매 뭐 이렇게 그런 뭐 퍼센테이지가 좀 나왔었는데 그냥 그런 심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봤던 기억을 이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산에 갔던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청계산을 아빠랑 같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나 너랑 청계산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요즘 치매가 이제 초기 증상인가? 그러고선 그냥 끝냈어요. 그 대화를. 왜냐면 아빠는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가 한 1년 후인가? 그때 사진첩을 뒤지는데, 그러니까 뭘 찾다가 산에 간 사진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한 게. 근데 그게 청계산이 아니라 남한산성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등골이 오싹하면서 젊은 나의 기억이 더 맞다라고 너무나 단언한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일화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좀 죄책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든 세대들에 대해 이렇게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결국은 저 스스로 이제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죄책감, 각성들 이런 게 이제 녹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뭐 이게 바뀌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대한 노인의 선거에 나가거나 이러진 않죠. 다만 더 예민하고 싶다. 그리고 결국 저도 늙어가고 저도 아이가 있는데요. 조금씩 더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는데 점점 아직 7살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나도 이 아이에게 존중받으려면 나중에 내 어른부터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 영화 만들면서는 결국에 그동안의 성폭력을 다뤘던 영화들에서 제가 가졌던 불만 아니면은 왜 이렇게 맞게 표현될 수 없을까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지점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그거하고는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로, 그러니까 물론 신업이나 이런 걸 보고 영화를 보러 오지만 그 신업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영화 보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상 영화를 보러 왔는데 그 두려웠던 것들이 생각보다 없었다, 거의 없었다, 불편하지 않았다라는 리뷰를 많이 봤는데요. 그런 걸 볼 때 너무 안도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 영화를, 그러니까 효정이라는 인물을, 69세 효정이라는 인물을 성폭행 피해자로서 캐릭터로만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 늘
있을 것 같은 옆에 맞아요. 가까이 있는 69세의 심효정이라는 인물의 삶을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면밀히 들여다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성폭행 영화야 이렇게만 너무 이렇게 각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보신 분들은 그렇게 그래도 봐주신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네. 어때요, 배우님? 변한 게 있나요? 제가 이제 31살인데, 물론 저도 저도 이제 앞으로 늙겠죠. 근데 그거 이제 나의 늙어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좀 이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영화가 어떤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루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네요. 되게 심효정이라는 아까 말씀한 단순한 성폭행 영화가 아니라 이 심효정이라는 늙어가는 이 노인의 깊은 심연을 보여주어서 저도 왜 이렇게 노인 아니면 뭐 여성, 남성 이렇게 그 단어로 이렇게 뭉뚱그려질 수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삶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를 저한테 그냥 엄마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좀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런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왜 마치 제가 사랑을 해보고 나서야 부모님도 이런 사랑이겠구나 깨닫는 것처럼 우리 엄마도 이렇게 늙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런 게 좀 새로워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계속. 맞아요. 아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이 중에서 저희 아버님이 91살이시고 어머니가 88살이신데 어머님은 이제 한 7년째 이제 지금 치매 초기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그 치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분 간격으로 같은 질문을 계속 하세요. 너 언제 왔니? 뭐 하니? 라는 같은 질문을.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심심해갖고 좀 계속 대답을 제가 다르게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더니 너 엄마 놀리는 건 아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15분 동안 저한테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뭔가 아차 싶은? 그러니까 나도 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영화는 그런 감정을 주는 지기 싫어서 이제 저도 아버지를 놀렸죠. 91살이 돼갖고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거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뭐 어찌됐건, 그게 그 69세라는 영화가 성폭력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화는 어려운 영화고 의미 있는 영화인데, 영화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받으려고 하는데요. 관객분들 중에 그 극장에서 60대 여성분들과 관람을 같이 하시면서 뭔가 영화를 보는 괴리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에 차이를 확 느끼셨던 분이 계시대요. 그분 질문, 말씀하시죠. 직접 말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부러 되게 조용한 아트나인의 시간대로 되게 조용한 시간에 가서 봤는데, 한 60대 여성 한 4-5분이 들어오셔서 계속 깔깔거리면서 웃으시면서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영화 외적인 거지만 제 관람에 되게 영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영화를 흡수를 못 하시고 그냥 유쾌하신 분들인 건지, 제가 그런 분들을 특이하게 만난 이상한 경험을 한 건지, 아니면 나도 그쪽 나이가 되면 이 영화를 다르게 바라볼지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뭐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연령, 권력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영화라서 저는 생각할 게 되게 많았는데, 감독님이 이걸 제작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라는 어떤 조금 더 특정해서 고려한 대상이라든지 주셨는지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지금 투영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서, 저와 같은, 세대, 그러니까 더 아래 젊은 세대들이 좀 더 봐주십사 하는 거는 있었겠죠? 근데 그런 생각했어요. 나이를 떠나고, 뭐 성별을 떠나서 다 떠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인정하고 그 가치, 그러니까 그 존엄에 대해서 가장, 그 부분을 조금 더, 그러니까, 지켜내기를 바라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말고 끝까지 좀 붙들었으면 하는 마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에서 좀 중요했던 거는 동인과 효정이 끝까지 주인공으로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른 제3의 젊은 조력자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답을 얻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끝내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로 그려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동인조차도 사실은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래서 효정을 만나지 않았었다면 그냥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그냥 끝났을 수도 있어요.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변화한다는 거. 동인은 또 쉽게 사과를 잘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사과하는 거.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동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효정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발견해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집 한 권 낸 시집 시인, 자신도 자기 스스로도 냄비받침으로 취급한 그 시집을 효정에 의해서 발견됐을 때, 모르겠어요. 나중에 영화가 끝난 이후에 동인이 한 권의 시를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효정은 동인이 실수하고 오류를 범하기는 했지만 중간중간에 효정을 돕는다는 이유로, 그렇지만 끝내 어쨌든 동인이란 인물 때문에 그동안 그래도 좀 버텼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았을 거고, 분명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도, 그리고 작게는 그 식구의 문장, 봄볕에 그 부분도 효정에게 분명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고발문을 다시 쓰는 그런데 용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서 두 노인 세대, 그러니까 실제 노년 세대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등 한번 탁 쳐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60대, 뭐 70대라고 하기엔 너무나 또 달라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그분들이 정말 60대일까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막 80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그렇게 묻기보다는 일상의 태도를 어떻게 지니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동네에 길냥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로 엮으면 굉장히 쉽게 다른 부류가 엮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하튼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이렇게 줌 질문하신 두 분 영화제 측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우와. 굿즈를 보내주신대요. 자, 그럼 받고 나서 좋아하세요. 지네 마음대로 골라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 댓글에 주소하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굿즈를 보내드리고, 주소와 연락처는 그 발송함과 동시에 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소와 연락처 두 분 남겨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에서야 한 건 질문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요.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69세와 처음 만나는 분들, 혹은 한 16번 정도 만났을 봄볕단 단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말, 그리고 또는 앞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시고 계신 계획, 또는 지금 현재 뭐 출연 예정이거나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작품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오늘도 뭐 여러 번 보신 분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님들, 특히 병현중 감독님하고 이 이야기 69세라는 영화를 병현중 감독님과 나누는 대화가 너무 궁금해서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도 너무 해소가 돼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아무튼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뭐 혹시 영화 보시고 나서 좋았으면 주변에 추천도 좀 해주시고 아직 여러분 IPTV를 통해서 네, 네. 지금도 보실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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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저는 딱히 이렇게 딱 결정된 차기작은 없고요. 계속 그냥 썼던 거 계속 쓰고 있고 그러면서 또 더 새로운 재밌는 게 없나 기웃기웃 거리고 있어요. 네. 각본집이 곧 나옵니다. 아. 네. 돈 네. 모으시고요. 중경배우. 네, 저는 이 영화로 데뷔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영광이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는 게 사실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말 너무 잘하지 않아요? 됐으면 좋겠고.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 1월에 MBC에서 단막극 같은 걸로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69세라는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할 이제 다음 단계 사랑이 있죠. 그 임선의 차기작을 기다리면서 김준경의 작품을 열심히 응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를테면 네, 사랑은 사랑을 타고 네, 흘러가는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장단편 다양한 작품들의 그 관객과의 대화 섹션, 감감묻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고 오늘도 계속 있고요. 계속 며칠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줌을 신청하시면 더 직접적으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좀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계 문명에 대해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언젠가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는 극장에서 만날 거예요. 반드시. 네이버 TV 영화제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를 1,000원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싸다. 예. 뒤이어 그 지휘섹션 감감묻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1,000원에 영화도 보고 영화 끝나면 방금처럼 그 GB도 같이 보는. 예. 야, 정말 좋은데요? 예. 오늘은 뒤에 정직한 후보를 비롯해서 4작품이 그 영화제 후원 라이브, 네이버 TV 후원 라이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한 단편들을 네이버 시리즈 온을 통해서 유료 관람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충무로 영화제와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감독들의 마스터 클래스, 충무로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오기환 감독과 복만대 감독, 그리고 우리나라 감독 중에서 말 제일 잘하는 감독이죠. 장항준 감독이 함께하는 오늘 밤 10시에 흥행하는 글쓰기. 근데 저 중에 누가 흥행을 한 거야? 없잖아. 그러니까 흥행하고 싶은 글쓰기네요. 네. 그런 것도 오늘 밤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준익, 윤재균 감독과 함께하는 한숨 토크 코로나 시대 감독살이. 라고 하기엔 둘 다 너무 잘 나가잖아.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덜 슬픈 마음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충분히 잘 돼서, 코로나 시대 감독살이가 하루살이 같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덜 무겁게 들으실 수 있는, 예, 토요일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금 전처럼 다양한 굿즈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제5회 충무로 영화제 디렉터스 위크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한국 영화가 숨쉬고 있다. 덜 죽었다. 그리고 덜 죽은 상태로 코로나가 종식된 세상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니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임선혜 감독님, 김준경 배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곧 또 봬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